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자진 삭감하면서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 참모회의는 계급장을 떼고 자유분방한 토론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적폐청산과 탈권위 두 가지 키워드를 떠올리게 하는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청와대가 이낙연 총리 후보자 등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 전입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5대 비리자의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에 표명했는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십니다. 오늘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인사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고 또 일부 야당에서도 사과를 요구하고 계셔서 차제의 국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 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마땅히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느 때보다도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는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 또한 들여다보면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그 심각성, 의도성, 반복성, 그리고 시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능력이 관련 사실이 주는 사회적 상실감에 비춰서 현저히 크다고 판단될 때는 관련 사실의 공개와 함께 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캠페인과 국정 운영은 달랐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면서 양해도 동시에 구했습니다. 서 소장님, 사실 이제 청와대가 예상 밖으로 조기 진화에 나선 모습인데 어떤 이유, 어떤 배경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사실상 결정적 한 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지 않습니까? 80% 이상 높은 국정 지지율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조기 진화에 나선 것 같고요. 병역 면탈 문제라던가 그리고 그 부인의 위작 시비 문제는 구체적인 그 자료라던가 사법 처리를 받았던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정치적 공세 차원에 머물렀지만 위장 전입 문제는 본인도 깨끗하게 시인했고 물론 이것이 30년 전에 국회의원이 되기도 전인 기자 시절로 추정되는데 발생한 문제이긴 하나 실제 문제가 돼 있고 이후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라던가 또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의 인사 배제 기준에 대한 그 위반 소지가 있자 직접 비서실장이 나서서 인사를 하게 된 배경들 그리고 국민에게 솔직한 사과들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고 자녀들은 이제 교육 목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정도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지지가 지금 87% 이상 지금 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은 지난 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당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대선부터 강하게 지금 밀어붙여서 개혁 정부가 되겠다 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특히 지금 이 위장 전입과 관련된 인사 문제가 지금 도마에 올라 있는데 상당히 앞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선명성과 정당성이 무기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우리 앵커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탈권위와 적폐청산 이 두 가지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키워드인데 탈권위는 대통령,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그리고 참모들과 대화하고 그러나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 논리, 역사, 문화, 전통 이런 걸 다 뒤집어 엎어야만이 적폐청산 개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선명성과 정당성이 서포트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네. 그렇게 봤을 때 정권의 어떤 성공이 되려면 본인부터 개혁이라는 것은 스스로 환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당시에 인사기조로 5대 비리 연루자는 공직에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독트린처럼 말씀을 한 것이 네. 이제 참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인데 발목을 잡는 그렇다고 것. 이것을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이 양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도 앞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과거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사회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용인해 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지금 상황에 어울려서 특히 선명성을 무기로 한 현 정부 네. 입장에서는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상당히 머리가 복잡합니다. 사실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특히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에 상당히 청와대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후문인데 야당도 검증의 칼날을 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이야기 좀 들어보실까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제가 조금 먼저 해서 혹시 경험이 필요하시면 제가 조언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적폐청산의 공약으로서 내건 그 고위공직자 배제 원칙의 5가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 총리 인준이 첫 번째 청문 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문재인 정부 출범에 총리 임명이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정부 구성이 또 지연이 되고 그래서 국정이 표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역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를 하고 있구나. 이거 협치 시대에 바로 국회 운영을 하는 단면이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였는데 야당들 건설적인 청문회를 이야기하면서도 검증의 칼날은 예사롭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서 소장님, 사실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야당이 만약에 이 청문안에 대해서 이유 있는 지금 반대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 아주 강경한 입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자 해지의 원칙에 따라서 총리가 좀 직접 나설 필요가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수의 논리로 따지면 자유한국당이 그 100석 조금 넘기 때문에 과반의 저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수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협조만 받으면 통과는 되겠지만 통과의 문제, 수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도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게 협치와 연대라고 하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이낙연 총리가 막연하게 통과될 걸 자신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 의원 한 사람 한 사람 청문위원들에게 설득을 하고 해명할 것은 공개하기 어렵다면 자료를 싸가지고 들어가서 네. 비공개 회람이라도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서 협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통과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통해서 대통령의 향후 인사 문제라든가 국정 운영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이번 주까지 차관급 인사를 좀 마무리하겠다라는 청와대 이제 관계자들의 언급들이 있었는데 장 교수님, 네. 사실 이번 위장 전입 어떤 5대 기준 이런 것들이 차관급 인사가 좀 지연되는데 어떤 연관성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칙이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낙연 총리 내정자와 문재인 대통령 물론이고 청와대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정말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묻어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측도 있겠고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 내정자께서
어떤 스스로 결단을 하라 그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이 또 이렇게 묻어서 가면은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나오면 계속 묻어서 가고 그런 위장전입이라든가 5대 비리 관련된 이런 인사는 앞으로도 계속 인사에 등용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적폐청산의 대상이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달라들면 한국당이라든가 야당에서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두지를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니냐는 또 일부의 의견이.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자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제1총리가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지난 박근혜 탄핵 국면을 극복하고 국민이 뽑아준 직선제 대통령인데 준비도 인수위도 없이 지금 출범하는 네. 이렇게 지금 어설프게 지금 출범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있겠다. 시간이 촉박했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에서 이것이 서로 합의할 일이지 우리 방송이라든가 그리고 뭐 각 정파나 이런 데서 이것을 얘기할 것은 아니다. 아니다. 한 가지를 더 질문드리면 사실 이제 정부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도 이제 국회에 제출한 상태거든요. 야당에서는 이게 좀 사상 검증, 이른바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태세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야당은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회에서 야당의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서운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과거에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야당이 매섭게 야당의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이 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국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내정자도 마찬가지로 한국당이죠. 한국당에서 치열한 사상 검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증의 칼날을 강하게 들이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우리 얼마 전 사례를 비교해 보면 기억이 뚜렷하실 텐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릴 때 김미수 그 재판관이 진보적 그 재판관으로 한 명이고 나머지는 보수적인 게 7명이어서 탄핵이 기각될 거다, 인용되지 못할 거다 그랬는데 결국은 전원일치로 네. 인용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생각보다는 전체의 그 집단지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염려가 없을까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통진당에 대한 이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해산을 그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의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통진당의 이념에 대한 동의 차원이 아니다. 따라서 이건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다원주의, 자유주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개인의 사상 검증과는 거리가 좀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교조 법의 노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야당이 요구한 게 아니라 2006년도에 김영삼 정부 시절에 OECD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OECD 가입국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당신의 나라는 공무원 노조도 교원 노조도 그리고 해고자의 노조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의 결사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가 아니냐고 해서 김영삼 정부에서 앞으로 보장할 테니 우리 OECD 가입을 해달라고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차이를 인정하는 풍부한 문제, 즉 선진화에 대한 문제이지 이게 진보나 보수, 여야의 문제가 아니어서 저는 이걸 이념의 문제로 재단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를 좀 더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탕평 통합 인사로 호평을 받았는데 코드 인사로 좀씩 가는 것 아니냐. 어제 먼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두고 일각에서 나오는 지적들인데 서 소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정하게 뭐 퇴색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가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두 가지 키워드는 항상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변화와 안정. 이를테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산하에 이인걸 행정관과 이광철 행정관을 두는 걸 보면 그렇죠. 이인걸 행정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통진당 때 정부 입장을 대변했던 분이고, 그리고 이광철 그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 소속 행정관 같은 경우는 통진당을 대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변화와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것 같고, 또 잘 기억하시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봉욱 대검차장과 이금노 법무차장을 하면서 윤석열이 변화라고 한다면 현재 조직 내 승진인 봉욱과 이금노 차관 같은 경우는 안정을 뭐 이런 사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크게 우려하고 있는 코드 인사보다는 변화와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려고 하는 뭐 그런 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균형 인사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게 보고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국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혼자 됐겠습니까?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고 해서 열심히 서로 투쟁을 하고 선거 캠페인해서 지금 대통령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코드 인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코드 인사가 대통령의 권력을 전행하거나 대통령 인사 과거의 십상시 논란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돼. 눈과 귀를 그것은 대통령 인사권자가 그것에 대한 감시의 눈길은 한시도 띄우면 안 되고 예. 다만 탕벽 인사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갈등, 예능적 갈등 그리고 지역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을 통합하는 것은 결국은 인사밖에 없다. 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50%의 41.1%의 대통령이 아니고 전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문재인 대통령도 수차례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전 정권의 장관들도 일기 내각이다. 저는 참 좋은 말씀을 하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코드 인사도 있지만 과거의 어떤 정권들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각을 세운 사람은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그러나 천하의 인사, 천하의 인재를 모아서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통령, 정말 멋있는 대통령. 그런 측면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위로 경제부총리 전 정권 국무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아름답게 봤습니다. 아름답다. 뭐 현실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저는 더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인사검증이 아직은 다 완결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으로 이것을 걸러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동거내각이죠. 네. 동거정부가 이미 이제 동거내각이 시작됐는데 인수위 없이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정권에서 하는 것도 장관으로서 국가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도 뭐 그 정책의 그 안정적 운영, 국정과제 안정적 운영과 국민들에게 정부가 신뢰받게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모습이 필요한데 아마도 인사청문회를 넘어서서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기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동거 기간 동안 전 정부를 존중하고 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게끔 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예. 과거 정부 사람과 현 새 정부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안정감을 모습이라고 주는 모습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소 좀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선관실의 행정관 과거 이제 언행들이 최근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 좀 도마에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여성 비하 이런 그렇죠.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관점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2007년도 그 공직임명 전에 발생한 문제고 본인이 또 사과를 하고 있고 오늘 했죠. 예, 그리고 사과를. 다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고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한 점. 또 하나는 이 양반이 민정수석실이라든가 인사수석실에서 남을 평가하는 자리에 있다라면 또 달라질 것인데 본인의 전공인 행사기획과 관련된 비서관실에 있는 걸로 보면 두 가지 점을 감안하면 어드밴티지를 좀 적용해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할 기회를 주고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라면 그때는 보다 더 가혹하게 징계하고 징벌을 하더라도 지금은 그 두 가지 점을 들어서 좀 그 관용과 인내를 가지고 좀 지켜보자 이런 식의 어떤 업무 능력을 좀 평가해보자 그런 취지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요. 그 탁현민 행정관을 저는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오늘도 사과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를 했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과가 있으면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용서해주고 그냥 간다. 저는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정권을 상당히 어렵게 특히 대통령을 상당히 어렵게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면 저는 직책을 그만둬야 된다. 지금 행정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특정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국정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된 인사도 있고 잘못된 인사가 있으면 누군가 사과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사과에 대한 책임은 인적 쇄신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있어야 된다.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인수위 없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사흘째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양한 정책 구상들이 지금 계속 언론 지상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데 서 소장님 현재까지 어떤 평가 갖고 계신지요? 뭐 청와대가 개혁의 사령탑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 제정 철회 등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국정의 전반적인
민생 경제부터 외교 안보 그리고 뭐 복지 문제까지를 포괄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나갈 길을 보여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소 늦었긴 했지만 좀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대신에 누리과정 예산을 발표하는 데 드러났지만 그 기획재정부와의 교육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예산 국비 전액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기재부는 검토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런 문제에도 혼선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부처별 업무 보고 방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의 회의를 통해서든가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는 조율이 된 다음에 발표된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쓴다면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평가신지? 이제 보궐선거성 대통령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미비한 것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성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권을 담당하게 되면 역사적인 업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것이 역대 대통령들의 꿈이었고 그리고 성과를 바로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국민들도 한 3개월, 4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성과가 없으면 바로 반대파로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의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서두르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국정기획위 활동 100일 100대 과제로 선정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스케줄을 잡겠다, 타임 스케줄을 잡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고 앞으로 이 정권이 이제 개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연말까지밖에 저는 시간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87%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당히 급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저는 급할수록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필요하고 엊그제 휴가 하루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연차 휴가. 그런 모습으로 완급을 조절하면서 그러나 인사 문제만큼은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해야 된다. 기획재정부하고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하신지? 그런 것들은 내부의 어떤 청와대 비서실에서 이런 컨트롤하는 그런 컨트롤 타워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출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재발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지금은 컨트롤 타워를 역할을 지금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오히려 대통령이 일일이 다 지시를 한다고 하면 밑에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할 역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그리고 뒤에서 전위대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국정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일부에서는 전 정부의 평가를 써내라 이런 어떤 일부 내용을 보고 이게 뭐 또 점령군 행세하는 것 아니냐 일각의 또 시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뭐 당연히 공과를 평가해야 돼서 반복되는 정책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4대강 사업도 인적 청산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국책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상에서의 오류를 좀 짚어보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그리고 물의 수량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전 정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건 맞고요. 다만 그것이 말한 대로 전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의 뭐 보복적 인사라든가 정치 보복이 아닌 정책적인 문제로 계승되고 승계되는 비판적인 그런 국정 운영의 되돌아보기는 꼭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또 하나 주목돼야 될 부분이 통일부가 지난해 1월 이후 중단됐던 민간 차원의 대북 교류를 승인했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본부가 신청한 대북 접촉을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장 교수님, 남북 관계 사실 굉장히 경색도에 있는데 새로운 어떤 전환점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통일은 해야 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이 먼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되지 않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입장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처럼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중국까지 지금 여기에 개입돼 있는 한반도 문제가 아니고 주변 사강 문제로 확대되어 있는 일본까지 지금 개입돼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의 우군은 누군가? 그러나 우리 민족 북한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럼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있는 건데 북한이
이 뜻을 따라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비핵 개방 3천도 안 되지.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계속 도발해서 안 네. 됐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민주정부 3기가 출범을 해서 남북 대화를 해서 물론 민간 단체끼리 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과거의 동서독처럼 동독이 자유롭게 왕래가 하고 그리고 라디오도 개방하고 이러면서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는데 네. 우리의 지금 북한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의 조짐이 없죠. 변화의 조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은 이런 뭐 민간 단체 교류는 할 수 있다고도 보지만 네. 이것이 주변 사강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여기에서 우리의 어떤 외교적 협상의 주도권을 우리가 상실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말 조심해서 큰 틀의 어떤 정책 변환의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차원은 아닌 거로 보시는 건가요? 이 정도로 해서 북한이 변화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만 지금 궁극적인 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 정책도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 아래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만 그러나 스물스물해서 우리의 그 자세민혁명처럼 우리의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네.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우리 정부의 새 정부의 대북유화 정책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와의 또 공조에 또 어떤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서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뭐 전쟁 중에도 그 전쟁 상대자와 회담은 하지 않습니까? 또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대북 제재를 통한 핵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볼 때는 제재든 간에 대화이든 간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관점은 분명한 것 같고요. 네. 따라서 그에 맞게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안보실장에 대해서 외교 전문가들 구성한 것도 그런 관점에서 인사를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미, 한중, 한일 관계에서 북한 문제 해결에 위한 우리 한반도 이니셔티브를 위해서는 남북 간 당사자 간의 직접 교류와 협의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역량이 배가 될 때만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다른 강대국으로부터 더 나은 외교적 양보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북 간의 대화 교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현재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정치 군사 회담보다는 인도주의적인 민간 교류 정도로 제한할 필요는 있다. 네. 그래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점차적으로 정치 군사 문제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과 시기에 대한 판단은 엄중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남북 교류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북미 직접 대화입니다. 휴전협정이 됐을 때 남한은 우리는 빠졌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 북한의 남일 장군, 미국의 윌리엄 해리슨 제독 이렇게 해서 휴전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휴전협정 당사자들끼리 대화하자. 남한은 빠져라. 그러면 북미 직접 대화를 해서 휴전협정을 평화체제로 바꾸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화체제로 바꾼 다음에 조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동안의 비대칭 전력으로 남북한 이런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기 때문에 네. 북한은 우리를 대화 상대로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협조 관계로 생각할 가능성도 신중해야 된다.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든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치권 이야기를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청와대가 당직자 청와대 파견 문제를 놓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또 해명도 다 들었는데 인사 문제를 놓고 자꾸 청와대가 좀 사사건건 좀 부딪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 정부라고 할 정도로 이번에는 당청 관계 협조 속에서 선거도 치렀고 선거 이후에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도 그 이후에 주도권에 대한 미묘한 신경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신경전이 이런 밥그릇 싸움이라고 하는 당직자를 청와대에 파견하냐 마느냐의 민주당 내부의 문제보다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인 민생과 복지 문제를 가지고 당이 더 중심을 굳건히 해서 정부는 어차피 정책 집행자이기 때문에 야당과 언론과 사회적 합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 경제 복지 문제도 양보할 수 없는 야당의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견이 있다라면 언제든지 환영인데 시선은 이것이 단지 그런 것이 아니라 장관이라든가 차관이라든가 큰 틀에서의 뭐 어떤 인선 문제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뭐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도 당이 정부를 끌어가야 하는 주도성에 대한 문제는 정당주의자라면 그리고 정당에 소속된 대표라면 늘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죠.
당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을 만들어서 청와대로 보냈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들을 많이 가서 하는 것이 저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보면은 탕평도 좋지만 민주당에서 많은 인재를 추천해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정치를 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정당 정치의 어떤 차원에서 좋다고 보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50%의 부분이 아니고 100%의 국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민주당 인사들만 데려다 하면 편중 인사, 지역 인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과 화합의 어떤 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네. 비판을 받는 그 두 충돌입니다. 이 충돌인데 이것이 언제까지 가냐면 지방선거 전까지 갈 계속 겁니다. 갈 것은- 지방선거가 되면 정당은 일단 선거 분위기로 휩쓸려 들어가면 인사 문제에 신경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당 이야기도 하나를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달 전당대회 준비위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두 가지 관심인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출마 여부, 또 일각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도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뭐 후보가 누가 서는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요한 이슈가 총선 때도 패배했고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강남 3구마저도 보수 정당이 그 대선 후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친박과 비박이라고 하는 개파 갈등으로 가서는 공멸이다. 따라서 보수 혁신의 과제, 왜 대선에 패배했고 우리는 어떤 변화된 시대에 맞게 맞추어서 보수 정당의 혁신의 가치를 내세울 것인가? 그에 따라서 인적 정상과 정책적인 혁신들 이런 것들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또다시 친박 비박 간의 당권 경쟁의 장으로 전락한다면 보수 정당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 행정부를 견제 감시해야 되는 야당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고 전당대회는 각 정당의 축제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쇄신되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당의 아젠다 이거에 대해 정강 정책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중요하고 치열하게 싸울수록 훨씬 더 이 당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당의 이번 전당대회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출발선에 섰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서 당권을 잡는 분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공천을 매우 중대한 내부에서 뭐 경선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공천권을 가지면 자기 사람이 어느 정도 밑바닥에 뿌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당권을 가진 사람이 차기 대권에 다가설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차기 대권까지 보시는군요. 차기 대권까지 출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내용 양상이던 국민의당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장성호 건국대 교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